자정의 서울은 잠들지 않았지만 강남의 심장부에 위치한 유진그룹 타워는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100m 높이에서 빛나는 거대한 YJ 로고만이 이 건물의 존재감을 과시할 뿐, 대부분의 사무실 창문은 검은 허공을 비추고 있었다. 낮 동안 수천 명의 엘리트가 오가던 로비는 유령 도시처럼 텅 비어 있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와 유리 성체의 70층, 그룹의 두뇌라 불리는 전략기획실 역시 마찬가지였다. 값비싼 예술품들이 어둠 속에서 윤곽만 드러내고 있었고, 최고급 카펫은 발소리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오직 희미한 서버팬 돌아가는 소리만이 이 공간의 유일한 맥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정적 속 한쪽 구석에 작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빛은 신하윤의 책상 위 스탠드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 전략기획실의 신입사원이었다. 검은색 뿔테, 안경, 질끈, 묶은 머리, 평범한 오피스 캐주얼. 그녀의 모습은 야근에 지친 수많은 직장인과 다를 바 없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의 가장 작은 톱니바퀴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피로와 거리가 멀었다.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물류 데이터의 흐름을 좇아 날카롭게 움직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일정한 리듬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단순한 야근, 수당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데이터의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그녀가 분석하던 것은 단순한 배송 오류 리스트가 아니었다. 특정 시간대, 특정 항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데이터. 다른 분석가들은 무시했던 이 작은 오차들 속에서 하윤은 거대한 부정이 숨겨진 패턴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 평범한 직장 생활을 원했다. 시끄럽고 폭력으로 가득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오직 머리만 쓰는 이 정적인 삶을 갈망했다.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 그녀는 잠시 굳은 목을 풀기 위해 스트레칭을 했다.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연하고 절도 있는 동작이었다. 그것은 피로를 푸는 행위라기보다는 잘 관리된 기계의 관절을 점검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데이터의 불일치에 짜증이 난 듯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70층에서 5개 층 위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유진그룹의 총수 권희주는 전혀 평온하지 못했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잠든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32살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남긴 거대한 제국을 물려받은 그는 천재적인 경영 감각만큼이나 많은 적을 두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주식 시세 대신 사내 보안 로그가 떠 있었다. 며칠 전 열린 주주총회는 전쟁터였다. 특히 박태석 이사를 위시한 구시대의 잔당들은 노골적으로 그의 경영권에 도전해왔다. 이주는 이것이 단순한 세력 다툼이 아니라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조직적인 음모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답답한 듯 넥타이를 조금 풀었다. 이 거대한 빌딩의 꼭대기는 화려한 왕좌가 아니라 고립된 감옥처럼 느껴졌다. 수만 명 직원의 생계가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지만 정작 그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임원들은 박태석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젊은 총수를 시험하고 있었다. 습관처럼 사내 보안 피드 매트릭스를 훑어보았다. 1층부터 69층까지는 모두 암흑이었다. 그의 시선이 70층에서 멈췄다. 전략기획실 구석의 유일한 불빛. 그는 화면을 확대했다. 신하윤, 신입사원. 그는 그녀의 이력서를 떠올렸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필기 점수, 완벽한 면접 답변. 하지만 특이하게도 가장 말단인
기획실 자료 분석팀을 자원했다. 그 부조화가 잠시 그의 뇌리에 스쳤지만 곧 잊혔었다. 오늘 밤까지는 그는 보안실장인 최 실장에게 짧은 내선 전화를 걸었다. 최 실장, 별다른 움직임 없나? 수화기 너머로 전직 특수부대 출신다운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회장님. 박 이사는 2시간 전에 퇴근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주는 알겠다고 답하며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1층 로비의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딩하는 소리가 울렸다. 이 시간에는 절대 울려서는 안 되는 소리였다. 야간 경비원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는 자정 이후 모든 층이 잠겨 있어야 했다. 하지만 누군가 사용한 카드키는 최고 등급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70층에서 둔탁하게 열렸다. 업무 시간에 부드러운 휙 소리가 아니었다. 6명의 남자가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유진 그룹의 직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값싸고 몸에 맞지 않는 검은 양복, 두꺼운 목, 뭉개진 귀. 공기는 순식간에 값싼 담배 냄새와 노골적인 폭력의 기운으로 탁해졌다. 그들을 이끄는 남자는 마동철이었다. 눈썹에서 입술까지 이어진 흉터가 그의 얼굴을 영구적인 조롱처럼 일그러뜨리고 있었다. 그는 흑룡파의 행동대장으로 무력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한 기업 협상을 전문으로 했다. 그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목을 꺾었다. 회장실을 찾아 박 이사님이 경고 차원에서 좀 부수라고 하셨다. 만약 어린 회장님이 아직 있다면 더 좋지. 예의범절을 좀 가르쳐 주라고. 마동철의 목소리는 자갈이 구르는 듯했다. 그의 부하들이 야구 방망이와 쇠 파이프를 꺼내 들고 흩어졌다. 그들의 목적지는 70층 구석에 있는 총수 집무실이었다. 펜트하우스에서 이주는 그 광경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피가 차갑게 식었다. 이사회에서의 공격이 아니었다. 이것은 물리적인 침공이었다. 그는 즉시 최 실장에게 연결되는 비상 버튼을 눌렀다. 최 실장 70층이다. 코드 레드. 침입자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혼란스럽지는 않았다. 최 실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회장님, 펜트하우스에서 절대 나오지 마십시오. 그곳은 방탄입니다. 3분 안에 도착합니다. 이주는 무력하게 모니터를 지켜봤다. 그의 시선이 70층의 유일한 불빛으로 향했다. 신입사원, 신하윤. 그녀가 아직 저기 있다. 그는 박태석이 단순한 협박을 넘어 이런 무모한 짓까지 벌일 줄은 몰랐다. 보안 로그가 번쩍였다. 70층 엘리베이터 접근 승인 박태석 이사. 이준의 피는 이제 차가움을 넘어 분노로 끓어올랐다. 단순한 사내 정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반역이었다. 최 실장, 박태석의 카드다. 그놈의 지시야. 70층의 직원이 고립됐다. 당장 하윤은 그 소리를 들었다. 대리석 바닥에 금속 방망이가 긁히는 소리, 저속한 웃음소리. 그녀의 완벽한 집중을 깨뜨리는 불협화음이었다. 그녀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의자를 뒤로 밀었다. 카펫 위에서 의자 다리는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청각은 어둠 속에서 발소리의 수를 정확히 파악했다. 6명. 그리고 복도를 따라 무언가를 부수는 소리가 들렸다. 입구에 있던 값비싼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 스프레이 페인트의 아세톤 냄새가 희미하게 공기를 타고 흘러왔다. 이것은 강도가 아니었다. 강도는 조용히 움직인다. 이것은 메시지였다. 마동철이 구석의 불빛을 발견했다. 뭐야?
아직도 야근하는 년이 있네. 그가 부하 2명에게 눈짓했다. 그들은 희죽거리며 하윤의 큐비클로 다가갔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안경을 쓴 채 놀란 듯 고개를 든 가냘픈 여자였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봐, 아가씨, 야근 중이야. 늦었는데 집에 가야지. 한 놈이 손바닥에 방망이를 탁탁 치며 비웃었다. 우린 그냥 여기 인테리어를 좀 새로 하러 왔거든. 그가 하윤을 밀치기 위해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그는 그녀의 겁에 질린 비명을 기대했다. 이주는 모니터 너머로 그 장면을 보며 숨을 죽였다. 최 실장. 서둘러 그들이 그녀를 발견했어. 그는 참아 볼 수 없었지만 눈을 돌릴 수도 없었다. 신하윤이라는 저 신입사원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친 손을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하윤은 아주 작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공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짜증이 났다는 신호였다. 거의 다 풀었던 물류 데이터의 비밀이 눈앞에 있었는데 이제 이것들까지 상대해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안경다리를 조심스럽게 접어 식어버린 커피잔 옆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안경알이 닫히는 작은 딸깍 소리가 침묵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총의 안전장치를 푸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 남자의 손이 하윤의 어깨에 닿기 불과 몇 센티미터 전 하윤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것은 반응이 아니라 예측이었다. 뱀이 먹이를 채는 듯한 속도였다. 그녀는 자신을 잡으려던 남자의 손목을 잡아 손가락 2개로 팔뚝의 경혈을 정확히 찔렀다. 남자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팔의 감각을 잃었다. 하윤은 그가 균형을 잃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팔꿈치를 꺾어 어깨를 탈골시키며 그대로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쳐박았다. 우두둑하는 둔탁한 뼈소리와 함께 첫 번째 남자가 쓰러졌다. 두 번째 남자는 동료가 순식간에 쓰러지자 당황하여 야구 방망이를 머리 위로 크게 휘둘렀다. 전형적인 아마추어의 움직임이었다. 하윤은 그가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방망이는 그녀의 머리 위 허공을 갈랐다. 하윤은 몸을 숙이는 동시에 팔꿈치로 그의 늙골 하단을 정확히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호흡이 멎었다. 갈비뼈 몇 대가 부러졌을 것이다. 고통으로 몸을 구부리는 남자의 손에서 방망이가 떨어졌다. 하윤은 그것을 공중에서 낚아챘다. 그리고 지체 없이 방망이의 두꺼운 끝부분으로 그의 무릎 관절을 역방향으로 후려쳤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남자가 다리를 붙잡고 바닥을 굴렀다. 이 모든 것이 3초 안에 일어났다. 그녀는 방망이를 어깨에 가볍게 걸치고 나머지 넷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공포가 아닌 오직 귀찮음만이 서려 있었다. 펜트하우스 오피스. 권희주는 숨을 멈췄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최 실장은 전직 특수부대 교관 출신이었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모니터 속의 광경은 비현실적이었다. 저건 호신술이 아닙니다. 회장님, 크라브 마가와 시스테마가 혼합된 가장 효율적인 실전 기술입니다. 저 여자는 괴물입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에는 경외심마저 묻어났다. 이주는 최 실장의 전문 용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니터 속의 광경은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방금 전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던 평범한 여직원.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다. 오직 목적, 즉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킨다는 목적만을 위한 완벽한 효율성. 그것은 무섭도록 아름다웠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전략기획실의 정적인 분위기와 극단적인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었다. 마동철은 상황 파악에 몇 초가 걸렸다. 그는 자신이 데려온 부하들이 길거리 잡배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나름 험한 일을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1분도 안 되어 2명이나 전투불능 상태가 되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저 여자는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사냥을 하고 있었다. 분노가 그의 흉터진 얼굴을 뒤덮었다. 뭐해? 병신들아, 연장 다 꺼내. 전연 잡아 죽여도 상관없어. 박 이사의 지시는 경고였지만 이 상황은 경고를 넘어섰다. 나머지 4명의 깡패가 동시에 하윤을 향해 달려들었다. 2명은 쇠파이프를, 2명은 주먹을 쥐고 있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좁은 전장이 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회장실이 아니라 눈앞의 저 여자였다. 쇠파이프 2개가 좌우에서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정면에서는 주먹이 날아왔다. 사방이 막힌 완벽한 포위 공격이었다. 하지만 하윤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든 야구방망이를 정면의 남자 발밑으로 세게 굴렸다. 정면의 남자가 방망이를 피하려 주춤하는 사이 하윤은 왼쪽 놈의 파이프를 팔로 받아내며 그의 팔꿈치 안쪽 관절을 손날로 가격했다.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왼쪽 남자를 방패 삼아 오른쪽 놈의 파이프 공격을 막았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파이프가 동료의 어깨를 가격했다. 방패가 된 남자의 등 뒤에서 하윤은 오른쪽 놈의 명치를 발로 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망이를 피했던 정면의 남자가 달려들자 하윤은 그를 잡고 있던 남자를 그에게 밀어붙였다. 2 깡패가 서로 부딪혀 넘어졌다. 사무실은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제 남은 것은 겁에 질린 마지막 1명뿐이었다. 그는 동료들이 순식간에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도망치기 위해 뒤로 돌았다. 하윤은 그를 쫓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 위에 무거운 스테이플러를 집어 그의 뒤통수를 향해 정확히 던졌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4명이 추가로 쓰러지는데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권희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다. 경이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었다. 저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던 신입사원, 데이터 분석에만 몰두하던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지금은 흉기처럼 움직이며 훈련된 깡패들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완벽하게 통제된 것들을 선호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신하윤은 폭력 그 자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 극단적인 이중성, 그 순간 권희주는 그녀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동철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정예 부하들이 1분도 안 되어 전멸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다. 사무실은 부서진 파티션과 쓰러진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다. 칼날이 형광등 빛에 번뜩였다. 이 미친년이, 넌 대체 정체가 뭐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공포에 더 가까웠다. 그는 자신이 오늘 잘못된 상대를 골랐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윤은 방망이를 바닥에 버렸다. 그녀는 마동철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감정 없이 차가웠다. 흑룡파 행동대장 마동철, 전과 12범, 박태석 이사에게 건당 5천만 원을 받고 이런 일을 처리해왔지. 오늘은 어린 회장님에게 경고를 하러 왔고, 하지만 박 이사는 내게 말하지 않았군. 이 빌딩의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리고
내가 오늘 야근 중이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데이터를 분석하던 톤과 똑같았다. 마동철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그녀가 자신의 이름과 배후, 거래 금액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네가 어떻게... 그는 공포를 이기기 위해 소리를 지르며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실수였다. 하유는 그의 손목을 안쪽으로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팔꿈치로 턱을 가격했다. 그리고 그가 비틀거리는 순간 그의 팔을 어깨 뒤로 꺾어 바닥에 내리꽂았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마동철의 어깨가 탈골되었다. 마동철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하유는 그의 등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 완전히 제압했다. 바로 그때 비상계단 문이 열리고 최 실장과 방탄조끼, 헬멧으로 무장한 보안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완벽한 진압 대형을 갖추고 있었지만 눈앞의 광경에 멈칫했다. 6명의 깡패가 사무실 곳곳에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신입사원 신하윤이 마지막 침입자의 등을 무릎으로 누르고 있었다. 최 실장은 권총을 든 채 굳어버렸다. 그가 예상한 것은 겁에 질린 인질이나 최악의 경우 시신이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완벽하게 정리된 전장이었다. 70층 전략기획실은 난장판이 되었다. 부서진 파티션, 깨진 유리, 공기 중에 희미하게 피냄새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혼돈의 중심에서 신하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어냈다. 그녀는 최 실장과 보안팀을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마동철의 등에서 무릎을 뗐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케이블 타이 하나를 주워 마동철의 손을 뒤로 묶었다. 그녀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호흡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까 벗어두었던 뿔테에 안경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안경에 묻은 미세한 핏방울을 자신의 셔츠 소매로 닦아내고는 다시 착용했다. 방금 전에 살벌한 전투원은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신입사원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왔다. 펜트하우스에서 권희주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최 실장이 현장을 수습하고 부하들에게 침입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하는 동안 모니터 속의 하유는 자신의 의자를 바로하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심지어 중단되었던 데이터 분석 창을 다시 띄웠다. 마치 방금 전에 전투가 야근 중 잠시 겪은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듯이 이주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미칠 듯이 궁금해졌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어쩌면 그의 유일한 해답일지도 몰랐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다. 최 실장, 현장 수습하고 저 직원 신하윤 씨를 내 사무실로 데려와. 조용히.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충격에서 벗어나 차가운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70층에 깨진 유리창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남서, 강력, 3팀, 소속, 형사 2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들은 유진그룹 법무팀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현장에 도착했지만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6명의 거구들이 케이블 타이로 결박된 채 신음하며 복도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들은 단순 절도범이 아니었다. 얼굴의 흉터와 문신은 그들이 전문적인 폭력 조직원임을 증명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최 실장님, 베테랑 김 형사가 최 실장에게 물었다. 그의 눈은 신입사원 신하윤의 책상 주변에 집중된 피해를 훑었다. 보고받기로는 단순 침입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이건 전쟁터에 가깝군요. 저기 쓰러진 자들은 흑룡파의 마동철과 그 일당입니다. 이들이 어째서 여기에? 최 실장은 펜트하우스에서 내려온 권희준의 지시를 이미 받은 상태였다. 김 형사님, 보시다시피 저희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침입자들이 내부 자산에 손대기 전에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그룹 차원에서 조용히 처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는 하윤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보안팀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말했다. 김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보안팀은 방탄조끼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지만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반면 깡패들은 하나같이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탈골된 상태였다. 이것은 제압이 아니라 섬멸에 가까웠다. 글쎄요. 이 정도의 부상이라면 정당방위 범위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제압했습니까? 그때 신하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하던 데이터 분석 작업을 저장한 참이었다. 그녀는 두 형사에게 다가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기획실 신입사원 신하윤입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조금 피곤한 기색마저 감돌았다. 김 형사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평범한 뿔테 안경, 단정한 복장, 폭력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신하윤 씨, 당신이 이들을 제압했다는 겁니까? 그의 질문에는 노골적인 불신이 담겨 있었다. 혼자서 이 6명을 저들은 강남 일대에서 가장 악명 높은 깡패들입니다. 하윤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정확히는 그들이 저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저는 그냥 저항했을 뿐입니다. 어릴 때 호신술을 조금 배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서로 엉키면서 넘어지기도 했고요. 호신술이요. 김 형사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마동철은 어깨가 완전히 탈골된 채 고통으로 기절해 있었다. 다른 이들의 부상도 호신술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치명적이고 전문적이었다. 아가씨, 이건 호신술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특수부대 기술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주셔야 합니다. 하윤은 여전히 침착했다. 형사님, 저는 그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입니다. 그들이 새 파이프를 들고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냥 눈을 감고 팔다리를 휘둘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안경 너머에서 살짝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김 형사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최 실장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김 형사님, 피해자 진술은 이 정도로 하죠. 나머지는 저희 법무팀과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유진그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단, 언론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희준은 펜트하우스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하윤의 태연한 거짓말에 혀를 내둘렀다. 눈을 감고 휘둘렀다. 그녀는 자신이 만들어낸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마치 교통사고 목격자처럼 진술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감정 자체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최 실장, 이준이 개인 채널로 다시 연락했다. 경찰은 돌려보내. 흑룡파 놈들은 우리 쪽 병원으로 이송해서 감시하에 치료해. 박태석이 손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보를 캐내야 한다. 그리고
신하윤 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내가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회장님, 이미 그녀의 인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의 목소리가 잠시 망설였다. 기록이 너무 깨끗합니다. 완벽할 정도로요. 서울대 수석 졸업, 해외 연수 경험 전무, 가족 관계는 2년 전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 그 이전에 10년 기록이 거의 공백입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신분 같습니다. 이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공백이라고 그렇다면 그 공백을 채워 국가정보원이든 군보안사령부든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저런 전투기술은 평범한 호신술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야. 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야겠다. 하지만 절대 그녀가 눈치채게 해선 안 돼. 조용히.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은 경찰을 배웅하고 현장 수습을 지시했다. 그는 하윤에게 다가가 말했다. 신하윤 씨,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노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함께 펜트하우스로 가시죠.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망가진 스탠드를 치우고 흩어진 서류를 정리했다. 마치 야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그녀의 손에 묻은 미세한 피는 이미 아까 화장실에서 씻어낸 뒤였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연기가 CEO에게는 통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한편 서울의 또 다른 곳, 한적한 청담동의 최고급 프라이빗 바에서 유진그룹의 COO 박태석 이사가 값비싼 위스키를 홀짝이고 있었다. 그는 마동철의 성공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마동철을 시켜 젊은 총수의 사무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약간의 폭력을 가해 경고를 하는 것이었다. 박태석은 권희준의 아버지, 즉 선대 회장과 함께 유진을 일군 개국 공신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대 회장은 모든 것을 경험 없는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박태석은 이 오만하고 젊은 총수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이준에게 누가 진짜 왕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그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마동철이 아니었다. 그가 70층 보안팀에 심어둔 내부자였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마동철과 그 일당 모두 잡혔습니다. 70층에서요. 박태석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최 실장 그놈이. 그렇게 빨랐단 말인가. 이준 그놈은. 그게 아닙니다. 이사님, 최 실장 팀이 도착했을 땐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상황 종료, 그게 무슨 말이야? 마동철이 일을 끝냈다는 거냐? 박태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마동철 일당이 전멸했습니다. 모두 제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압한 건 최 실장 팀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신입 여직원 하나였습니다. 그 말에 박태석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얼음이 쨍하는 소리를 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여직원 하나, 지금 나랑 장난해. 그는 소리를 질렀다. 마동철과 그 부하들은 전직, 격투기, 선수들도 포함된 놈들이야. 그 여섯을 여자의 하나가 어떻게 사실입니다. 이사님, 저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략기획실 신하윤이라는 신입입니다. 그녀 혼자서 1분도 안 돼서 그들을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지금 회장 비서실에서 현장 CCTV 영상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저도 겨우 일부만 확인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박태석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신하윤, 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 권희준이 언제 저런 괴물을 자기 밑에 숨겨둔 거지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준이 심어놓은 비밀 경호원 혹은 그 이상의 무기임이 틀림없었다. 그의 분노는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로 변했다. 계획이 실패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다. 그는 권희준을 얕봤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생겼다. 마동철이 잡혔다. 그가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리고 그 신하윤이라는 변수. 그는 이미지의 존재를 처리해야 했다. 박태석은 이를 갈았다. 당장 그 신하윤이라는 년의 모든 것을 알아내. 뒷조사를 붙여. 그리고 마동철이 입을 열기 전에 처리할 방법을 찾아.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야. 이제 전쟁이다. 그는 전화를 끊고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술맛이 유난히 썼다. 70층의 혼란과 피냄새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전용 엘리베이터. 내부는 부드러운 조명과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신하윤은 방금 전 전투의 흔적을 지운 자신의 손톱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녀 옆에 선 최 실장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이 여자를 감히 측량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을 지켰다. 딩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 창을 통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권희준의 사무실은 70층의 사무 공간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권력의 상징이었다. 거대한 흑요석 책상, 벽에 걸린 추상화조차 수십억을 호가하는 작품이었다. 공기는 차갑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주인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었다. 권희준은 책상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림자가 그의 얼굴 절반을 가렸지만 빛 속에 드러난 그의 눈은 하윤을 꿰뚫어 볼 듯이 날카로웠다. 그는 70층의 소란 따위는 겪지 않은 사람처럼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었지만 넥타이는 살짝 비틀어져 있었다. 신하윤 씨, 와줘서 고맙군. 최 실장은 문가에 조용히 서서 경호태세를 유지했다. 하윤은 이준의 책상 앞에서 멈춰서서 가볍게 목례했다.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야근 보고서를 제출하는 신입사원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오늘 일은 유감입니다. 사무실 기물을 일부 파손시켰습니다. 심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준은 그녀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심할서. 그는 어이없다는 듯 짧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심할서라. 6명의 전문 깡패를 병원 중환자실로 보낸 대가치고는 아주 저렴하군. 신하윤 씨, 경찰에게는 호신술이라고 했다지. 아주 인상적인 호신술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하윤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회장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제 목숨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입사원 페르소나 뒤에 숨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준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그는 하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좋아. 그럼 내가 기억을 되찾아주지. 흑룡파 행동대장 마동철. 박태석 이사에게 건당 5천만 원. 이것도 기억나지 않나?
70층의 모든 CCTV는 내 사무실로 직결되어 있거든. 소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하윤의 어깨가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는 그곳에 음성 녹음 기능까지 있는지는 몰랐.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무슨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 마동철이라는 사람이 혼잣말을 한 것이 아닐까요?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부인했다. 이주는 더 이상 그녀와 말장난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의 부인은 오히려 그녀의 훈련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만 증명할 뿐이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버튼 하나를 눌렀다. 최 실장, 자네가 보기에 신하윤 씨의 호신술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나? 최 실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감정했지만 하윤을 향한 시선에는 숨길 수 없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 신하윤 씨가 사용한 기술은 단순 호신술이 아닙니다. 최소 10년 이상 전문적인 살상 훈련을 받은 자의 움직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저 정도 수준은 국가정보원의 최정예 현장 요원이나 707 특임대 교관급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이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더군. 그런데 그런 인재가 왜 내 회사 전략기획실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하고 있는 거지? 그 공백의 10년 동안 대체 뭘 한 건가? 신하윤 씨, 그는 그녀의 인사 파일을 책상 위로 던졌다. 서류가 미끄러져 하윤의 발치에 멈췄다. 그녀의 완벽하게 조작된 이력서였다. 하윤은 바닥의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방어막에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에 평범한 삶을 찾아왔다. 하지만 과거는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상사는 그 과거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는 침묵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방어였다. 이주는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좋아. 과거는 묻지 않겠어. 지금의 당신이 필요하니까. 그 실력. 썩히기 아깝지 않나. 그는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생존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 박태석 같은 뱀이 도사리고 있는 이 정글에서 그녀는 최고의 무기였다. 첫 번째 제안이다. 최 실장의 보안팀으로 옮겨. 당장 내 개인 경호팀장 자리를 주지. 지금 받는 연봉의 3배. 아니, 5배를 주겠다. 70층에서 책상이나 지키는 것보다 훨씬 보람 있을 거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 돈과 명예,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망설임조차 없었다. 과분한 제안입니다. 회장님,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이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거절의 이유가 뭐지? 저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싫습니다. 오늘 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조용히 제 할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경호원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진심으로 평범한 삶을 원했다. 피와 폭력으로 얼룩진 과거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이주는 이제 분노가 아닌 순수한 흥미를 느꼈다. 저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기를 거부한다고, 저런 괴물이 평범한 인간의 삶을 갈망한다고. 이 모순적인 존재는 그가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여자와도, 그 어떤 부하와도 달랐다. 그는 그녀를 더더욱 갖고 싶어졌다. 좋아. 경호원이 싫다면 2번째 제안이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내 직속 특수 전략 비서가 되라. 넌 경호원이 아니야. 넌 나의 검이자 방패가 되는 거다. 넌 70층에서 데이터를 분석했지. 난 네가 인간을 분석하길 원한다.
박태석 이사 같은 내부의 적들 말이야. 그는 하윤에게 거절할 명분을 주지 않기로 했다. 넌 이미 그들의 정보를 알고 있어. 넌 단순한 전투원이 아니야. 넌 전략가다. 네가 원하는 조용한 사무실을 주지. 내 바로 옆방에. 넌 네가 가진 모든 기술, 전투, 해킹, 정보 분석, 그 모든 것을 사용해 이 회사를 지켜. 그리고 나를 지켜. 그 대가로 나는 너의 과거를 묻어주겠다. 그 공백의 10년을 유진 그룹의 이름으로 영원히 봉인해 주지.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거래였다. 그리고 거부할 경우 암묵적인 협박이기도 했다. 하윤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준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욕망, 평범한 삶과 가장 두려워하는 것, 과거의 노출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윤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평범한 신입사원의 모습이 남아있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이준의 예상을 또 한 번 빗나갔다. 회장님, 두 번째 제안도 거절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최 실장조차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돈, 명예, 그리고 과거의 세탁까지 그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었지만 그녀는 거부했다.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하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을 원합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며 가끔 야근을 하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상사의 농담에 웃는 그런 삶 말입니다. 회장님의 검이 되는 순간 저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까지 걸어가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이력서를 주워들었다. 저는 이 이력서에 적힌 신하윤으로 살고 싶습니다. 전략기획실의 신입사원으로 남게 해주십시오. 오늘 밤의 일은 그저 불행한 사고로 잊어주십시오.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권희주는 한동안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소유욕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그의 통제하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가진 돈이나 권력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가질 수 없는 평범함을 원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더더욱 자신의 곁에 두어야 했다. 그는 결심했다. 강제로 묶어둘 수 없다면 그녀가 스스로 자신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그리고 그는 그녀가 다시 검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참이었다. 좋아, 신하윤 씨, 내 뜻대로 하지. 넌 여전히 전략기획실 신입사원이다. 오늘 밤 일은 보고서로 처리하지. 정당방위였으니까. 하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준의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이것 하나만 명심해.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넌 오늘 밤부로 박태석의 표적이 되었어. 넌 그의 가장 큰 실수이자 증인이거든. 네가 원하는 그 평범한 삶은 아마 내 생각만큼 평화롭지 않을 거다. 그는 그녀의 책상으로 전화를 연결했다. 넌 이제 내 직통 라인을 갖게 된다. 네가 평범한 삶을 위협받는 순간, 네가 다시 검을 들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전화를 사용해. 난 기다릴 테니까. 하윤은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이준은 다시 혼자 남았다. 그는 통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신하윤 씨에 대한 조사는 중단해. 대신 24시간 비밀리에 보호해. 절대 들켜선 안 돼. 박태석이 움직일 거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반드시 그녀를 제거하려 할 거야. 난 박태석이 그녀의 평범한 삶을 얼마나 처참하게 부숴버릴지 기대되는군. 이주는 자신의 손에 들어온 가장 위험하고 매혹적인 무기를 어떻게 길들일지 그 긴 게임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밤의 소동 이후 며칠이 흘렀다. 유진그룹 70층 전략기획실은 파손되었던 파티션과 유리창을 교체하는 공사로 분주했다. 사내에는 외부 강도의 침입이라는 공식적인 공지가 돌았지만 그 강도들이 어떻게 신입 여직원 하나에게 전멸했는지에 대한 흉흉한 소문은 막을 수 없었다. 신하윤은 그 소문의 중심에 있었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병가를 냈다는 핑계로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하지만 그녀가 쉬는 동안 누군가는 전혀 쉬지 못했다. 박태석 이사의 개인 집무실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그는 부서진 최고급 골프채를 바라보며 분을 사귀지 못했다. 흑룡파의 마동철은 유진그룹 보안팀에 의해 격리된 병실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박 이사는 그를 빼낼 수도 입을 막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의 분노는 권희준이 아니라 그날 밤에 모든 것을 망쳐버린 신하윤이라는 변수를 향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확보했던 70층의 백업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영상 속의 여자는 그가 알던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훈련된 암살자였다. 권희준이 자신을 속이기 위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둔 비장의 카드임이 틀림없었다. 어린 놈이 이런 무기를 숨겨두고 나를 시험했어. 박태석은 이를 갈았다. 그는 권희준을 과소평가했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이제 마동철이라는 연결고리가 잡힌 이상 자신이 안전하지 않았다. 신하윤, 그 여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마동철에게 내뱉었던 말들, 그것은 그녀가 단순한 전투원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이미 조사를 끝냈다는 증거였다. 그녀를 살려둘 수 없었다. 박태석은 더 이상 흑룡파 같은 어설픈 조폭을 쓰지 않기로 했다. 그는 전화기에서 특수 암호화된 회선을 선택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신호음도 들리지 않았다. 나다. 박 이사가 낮게 읊조렸다. 정리가 필요해. 목표는 여자. 26. 신하윤. 유진그룹 전략기획실 소속. 사고로 위장해야 해. 흔적 없이 완벽하게. 수화기 너머에서는 대답 대신 입금 계좌가 전송되는 기계음만 들렸다. 박태석은 즉시 거액의 자금을 이체했다. 이번에는 실패란 없어야 했다. 그는 마동철을 고용했던 비용의 20배를 지불했다. 그 여자가 괴물이라면 괴물을 잡을 사냥개를 풀어야 했다. 이번 주 내로 그 여자의 부고를 듣고 싶군. 그는 담배를 비벼 껐다. 이틀 후 신하윤은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70층 대신 임시로 마련된 68층 사무실로 출근했다. 동료들은 그녀를 흘끔거렸지만 감히 말을 걸지는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뿔테 안경을 썼고 여전히 묵묵히 데이터 분석에 몰두했다. 권희준 회장에게서 온 직통 라인 전화기는 그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전화기를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평범한 삶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그리고 저녁 6시가 되자 그녀는 가방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평범한 직장인의 궤도였다. 그녀는
권희준의 경고가 기우이기를 바랐다. 퇴근길의 인파는 여전히 붐볐다. 하윤은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다. 그녀는 일부러 최 실장이 제안한 안전 가옥이나 경호원을 모두 거절했다.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의 평범한 삶은 공식적으로 끝나는 것이었다. 그녀는 군중 속에 섞여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는데 익숙했다. 그녀는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남았다.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가는 지름길인 평소에도 잘 이용하던 조용한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그녀는 위험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복잡한 대로변보다 마음이 편했다. 그때였다. 그녀의 귓가에 미세한 이질감이 감지되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공기의 흐름, 그리고 아주 희미한 엔진의 진동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이 5초간 멈칫했다. 골목길 중간, 불법 주차된 25톤 덤프트럭이 있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이었지만 이 저녁 시간에 좁은 골목길에 시동을 켠 채 서 있는 것은 명백한 위화감이었다. 운전석은 짙은 선팅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하윤은 트럭을 지나쳐 골목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녀가 트럭의 측면을 지나는 순간 크르릉 덤프트럭의 엔진이 굉음을 내며 폭발했다. 트럭은 정지 상태에서 풀 엑셀을 밟아 그녀가 있는 인도를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산된 살이었다. 운전자는 그녀가 피할 수 있는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그녀를 벽과 트럭 사이에 지시겨버릴 작정이었다. 일반인이라면 반응조차 하지 못했을 찰나였다. 하지만 하윤의 몸은 뇌가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움직였다. 그녀의 눈은 트럭의 앞바퀴가 꺾이는 각도와 가속도를 즉각적으로 계산했다. 앞으로도 뒤로도 피할 수 없었다. 유일한 생존 경로는 위였다. 그녀는 옆에 주차된 세단의 보닛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것은 단순한 점프가 아니었다. 그녀는 왼발로 세단의 범퍼를 찾고 그 반동을 이용해 몸을 회전시키며 보닛을 가로질러 굴렀다. 쾅! 그녀의 몸이 세단을 통과하는 순간 덤프트럭이 세단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세단은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벽에 처박혔다. 하윤은 세단의 지붕을 박차고 반대편으로 착지했다. 그녀는 아스팔트 바닥을 굴러 충격을 흡수했다. 팔꿈치와 무릎이 긁혀 쓰라린 통증이 밀려왔지만 뼈는 무사했다. 그녀가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덤프트럭 운전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어를 후진으로 바꾼 트럭이 다시 굉음을 내며 그녀를 향해 돌진했다. 젠장! 하윤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터져나왔다. 이것은 마동철 같은 깡패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그녀를 죽이기 위해 고용된 전문 처리팀이었다. 하윤은 골목길의 낡은 철제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트럭이 그녀의 뒤를 쫓아 인도를 부수며 돌진했다. 그녀는 비상계단의 첫 번째 난간을 잡고 몸을 끌어올려 2층 높이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트럭이 비상계단의 하단부를 들이받았다. 쿵! 낡은 건물이 흔들리고 금속이 비명을 질렀다. 하윤은 녹슨 계단을 타고 옥상을 향해 질주했다. 트럭 운전자는 목표물이 건물로 도망치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트럭을 돌려 골목길을 빠져나갔다. 하윤은 3층 계단에서 멈춰서서 굉음을 내며 멀어지는 덤프트럭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30초 이내에 일어났다. 골목길은 세단이 지시겨지고 비상계단이 무너져 내린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범인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곧 사이렌 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무너진 계단에 주저앉았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통증이 밀려왔다. 팔꿈치의 찰과상에서 피가 흘러내려 셔츠를 적셨다. 하지만 그녀를 전율하게 한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와 깊은 체념이었다. 권희준이 옳았다. 그녀가 원했던 평범한 삶은 환상이었다. 박태석 혹은 그 배우의 누군가가 그녀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그녀가 숨으려 할수록 더욱 집요하게 그녀를 사냥할 것이다. 그녀가 조용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신하윤으로 사는 한 그녀는 언제나 사냥감일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가 진정으로 평범한 삶을 원한다면 먼저 이 위협을 뿌리 뽑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입사원 신하윤의 가면을 벗어야 했다. 그리고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과거의 기술을 꺼내야 했다. 그녀는 일어섰다.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직장인의 순응하는 눈이 아니었다. 다시 차갑고 공허한, 하지만 목표가 정해진 포식자의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그 전화기를 떠올렸다. 권희준, 그 남자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윤은 피가 나는 팔을 움켜쥐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반대 방향으로 향했다. 그녀는 유진그룹 타워로 돌아가고 있었다. 도망자가 아니라 반격의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유진그룹 타워의 로비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 실장의 지시를 받은 보안팀에 의해 삼엄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신하윤은 그들의 제지선을 뚫고 들어왔다. 피가 묻은 셔츠, 찢어진 소매, 아스팔트에 쓸려 먼지투성이가 된 그녀의 모습은 로비의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지만 그녀의 눈빛을 보고 감히 손대지 못했다. 회장님을 베어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팔꿈치에서 흐르는 피 때문에 경미한 통증이 섞여 있었다. 최 실장이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고 급히 내려왔다. 그는 하윤의 처참한 몰골과 그보다 더 처참하게 빛나는 그녀의 살기 어린 눈을 보았다. 그는 이 여자가 드디어 칼집에서 칼을 뽑았음을 직감했다. 최 실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내내 엘리베이터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윤은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삶을 연기하던 신하윤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생존과 복수라는 본능만 남은 과거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권희준은 사무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서 그녀가 트럭의 공격을 받았다는 긴급 보고를 받은 참이었다. 그가 예측했던 대로였다. 박태석이 움직였다. 그리고 하윤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가 걸어 들어왔을 때 이주는 분노가 아닌 기묘한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예언대로 돌아왔다. 자네가 원하던 평범한 삶은 꽤나 거친 모양이군. 이준이 창가에 기댄 채 말했.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거절을 비웃는 듯한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상처를 보았지만 괜찮으냐고 묻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모독임을 알았다. 그녀는 동정이 필요한 여자가 아니었다. 하윤은 그의 빈정거림을 무시했다. 그녀는 책상 앞으로 걸어가 피가 묻은 손으로 책상 표면을 짚었다. 박태석, 방금 전 그가 보낸 놈들이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25톤 덤프트럭이었죠. 아주 고전적이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원망이 없었다. 오직 상황을 보고하는 건조한 사실 전달뿐이었다. 내가 보호를 제안했을 텐데
이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바라보았다. 보호는 수동적입니다. 사냥감이 되는 거죠. 전 사냥당하는 건 질색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사냥을 시작할 겁니다. 하윤이 고개를 들어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신입사원의 그것이 아니었다. 이준은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포식자를 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사냥이라. 좋아. 뭘 원하지? 그는 그녀가 드디어 자신의 무기가 되기로 결심했음을 알았다. 하지만 하윤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또 한 번 뛰어넘었다. 무기가 아닙니다. 회장님, 파트너입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회장님의 사냥개가 아닙니다. 저는 이 게임의 공동 플레이어가 될 겁니다. 저는 박태석과 그 뒤에 숨은 모든 놈들을 제 손으로 끝장낼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합니다. 최 실장이 옆에서 듣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일개 신입사원이 그룹 총수에게 파트너를 자처하며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준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팔짱을 꼈다. 계속해봐. 내가 제공해야 할 것이 뭐지? 첫째, 접근 권한입니다. 하윤의 눈이 이준의 책상 위에 놓인 최고 사양의 보안 터미널로 향했다. 유진 그룹의 모든 서버,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최상위 등급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인사 기록, 재무 기록, 그리고 회장님의 아버지 시대부터 내려온 모든 비공식 거래 기록까지 전부. 최 실장이 경악하며 끼어들었다. 신하윤 씨,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회장님 고유 권한이고. 하윤은 최 실장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이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태석은 유진그룹의 시스템을 이용해 돈을 세탁하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놈을 잡으려면 놈의 돈줄을 추적해야 합니다. 둘째, 자원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최 실장님과 같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제 손발이 되어줄, 의심하지 않고 명령을 따를 팀, 그리고 박태석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할 물리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면책 특권입니다. 제가 어떤 방법을 쓰든 어떤 선을 넘든 회장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고 저를 보호해야 합니다.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준은 그녀의 당돌한 요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지금 그것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룹 총수의 절대적인 신임과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내가 왜 자네의 그 오만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지? 자네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 이준이 그녀를 시험했다. 그는 그녀가 전투 능력 외에 무엇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윤은 대답 대신 이준의 터미널로 다가갔다. 증명해드리죠. 지금 당장. 그녀는 이준을 바라보았다. 로그인해 주시죠. 이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신의 지문과 홍채를 인식시켜 터미널의 잠금을 해제했다. 최 실장이 말리려 했지만 이준이 손짓으로 막았다. 하윤은 피가 묻은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70층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고 공격적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정의 사이버 요원이었다. 그녀는 그룹 내부망을 넘어 도시교통관제센터와 경찰 데이터베이스로 순식간에 침투해 들어갔다. 30분 전 강남 8구역 골목길 25톤 덤프트럭 차량 번호판은 도난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트럭
오늘 새벽에 경기도 물류 창고에서 도난당했죠. 그녀는 트럭에 도난 신고 기록을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그 물류 창고의 소유주는 유진건설의 하청업체 중 하나인 태산물류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태산물류는 표면적으로는 깨끗하지만 지난 6개월간 박태석 이사가 승인한 긴급 운송 비용으로 20억 원을 추가 지급받았습니다. 명목은 긴급 자재 수급이었지만 실제 물류 이동 기록은 없습니다. 돈이 증발한 거죠. 그녀는 박태석의 개인 계좌가 아닌 그가 관리하는 수십 개의 차명 계좌 중 하나를 해킹해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이 차명 계좌에서 5억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수표로요. 그 돈이 오늘 밤 저를 죽이려 한 처리팀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녀는 화면의 자금 흐름도를 완벽하게 그려냈다. 권희중과 최 실장은 숨을 죽였다. 하윤은 단 10분 만에 경찰이 몇 달을 수사해도 찾아내기 힘든 박태석의 검은 자금 흐름과 살인교사의 연결고리를 눈앞에 증명해 보였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었다. 완벽한 증거였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전투원이 아니라 NIS 국가정보원 수준의 정보 분석 능력을 갖춘 전략가임을 입증했다. 하윤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다시 이준을 바라보았다. 이 정도면 제가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증명이 되겠습니까? 회장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시험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직 감탄과 강렬한 소유욕만이 번뜩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단순한 무기나 경호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전략가였다. 신하윤, 그가 낮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최고급 구급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거즈와 소독약을 꺼내 그녀의 피 흘리는 팔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붙잡았다. 하윤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순간적으로 몸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소나기 힘에 멈칫했다. 파트너라면 서로의 상처 정도는 돌봐줘야겠지. 이준이 소독솜으로 그녀의 상처를 닦아내며 말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다. 두 사람 사이에 위험한 전류가 흘렀다. 자네의 제안 받아들이지. 유진그룹의 모든 자원을 자네에게 이관한다. 최 실장과 그의 팀도 자네의 지휘를 받게 될 거야. 그는 그녀의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가느다란 팔목을 스쳤다. 하윤은 그 이질적인 감촉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피하지 않았다. 대신 조건이 있다. 이준이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박태석을 처리한 뒤에도 내 곁에 남아. 그것은 명령이자 거의 애원에 가까운 제안이었다. 자네가 원하던 평범한 삶은 내가 줄 수 없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줄 수 있어. 이 제국의 절반을 움직일 진정한 힘 말이야. 하윤은 그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닌 음모를 파헤치는 공범자이자 서로의 가장 깊은 어둠을 공유하는 파트너로. 일단 뱀부터 잡죠. 회장님, 그 후의 일은 그 후에 생각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차가워졌다. 신하윤의 새로운 사무실은 70층 전략기획실처럼 탁 트여 있지 않았다. 펜트하우스 오피스 바로 아래층, 유진그룹 타워의 설계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74층이었다. 그곳은 선대 회장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둔 비상 벙커이자 그룹의 모든 데이터가 백업되는 물리적 서버실이었다. 권희준 외에는 최 실장만이 그 존재를 알았다. 그리고 이제 신하윤이 세 번째 주인이 되었다. 이곳은 창문 하나 없는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였지만 한쪽 벽면 전체가 고해상도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다. 중앙에는 일반적인 사무용 컴퓨터가 아닌 국가급 슈퍼컴퓨터에 버금가는 워크스테이션이 놓여 있었다. 하윤은 피 묻은 셔츠를 벗어 던지고 최 실장이 가져다 준 검은색 터틀넥과 카고 바지로 갈아입었다. 뿔테 안경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녀는 머리를 다시 단단하게 묶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신입사원 신하윤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키보드 앞에 앉아 이준에게서 받은 최상위 마스터키로 시스템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타이핑이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서의 전투였다. 그녀는 유진그룹의 방화벽을 문으로 통과해 내부 서버로 진입했다. 박태석 이사 62세 선대 회장의 창립 멤버 이준은 커피를 들고 그녀의 뒤에 서서 그녀가 필요로 하는 인간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자신을 이 회사의 실질적인 2인자 혹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를 가장 노골적으로 무시했던 인물이야. 그에게 동조하는 9세대 임원들이 꽤 돼. 하윤은 그의 말을 들으며 동시에 박태석의 30년간의 모든 인사기록, 재무 결제, 내역, 심지어는 삭제된 이메일 로그까지 복원해내고 있었다. 9세대 임원들, 명단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계좌도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 박태석 혼자서는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모니터의 푸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여기 있어. 이준은 태블릿을 그녀에게 건넸다. 그가 지난 1년간 비밀리에 조사한 적대 세력 리스트였다. 하윤은 그것을 받아 자신의 시스템에 연결했다. 그는 30년간 이 회사에 기생해 왔습니다. 거대한 거미줄을 찾겠죠. 우리는 그 거미줄의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의 작업은 단순한 회계 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태석이 사용한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역추적했다. 국내의 페이퍼 컴퍼니는 기본이었다. 그녀는 스위스, 케이맨 제도, 버진 아일랜드의 은행 보안망을 유령처럼 넘나들었다. 그녀가 사용하는 해킹 기술은 이준이나 최 실장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녀는 시스템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신을 허가된 사용자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갔다. 이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74층의 보조 의자에 앉아 그녀가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에서 단서를 건져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마치 고도의 지능을 가진 맹수가 사냥감을 추적하는 광경처럼 매혹적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의 전투 능력뿐만 아니라 이토록 치밀하고 무자비한 지성에 새벽 3시가 넘었을 때 하윤은 처음으로 손을 멈췄다. 그녀는 굳은 목을 풀며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찾았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떠 있었다. 수십 개의 회사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그 중심에는 블루파인 홀딩스라는 이름이 있었다.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입니다. 지난 5년간 유진건설의 해외 플랜트 사업부에서 최소 1조 원이 이곳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1조 원. 이준은 숨을 삼켰다. 6억. 그게 가능해. 단순한 횡령이 아니잖아. 이건 회사를 통째로 팔아먹는 수준이야.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는 박태석이 부패했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규모가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횡령이 아닙니다. 회장님, 하윤이 다이어그램의 한쪽을 확대했다. 이건 세탁입니다. 돈이 블루파인으로 들어가 여러 나라를 거친 뒤 다시 국내로 유입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유진그룹의 주식을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창을 띄웠다. 최근 2년간 익명으로 거래된 유진그룹의 기관 매수리스트였다. 이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경영권. 그가 내 돈으로 내 회사를 빼앗으려 했던 거야. 박태석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다. 그는 왕좌를 노리는 반역자였다. 그가 주주총회에서 그토록 당당했던 이유가 이거였어. 이미 상당한 지분을 확보했던 거지.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윤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다. 그녀는 박태석의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해독한 내역을 띄웠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자금 흐름의 최종 목적지는 박태석이 아니에요. 더 큰 배우가 있습니다. 화면에는 M 의원이라는 이니셜과 중국계 자본으로 추정되는 흑룡강 투자그룹이라는 이름이 나타났다. 정치권, 그리고 해외 자본. 이주는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이것은 사내 권력 다툼이 아니었다. 유진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를 통째로 삼키려는 내외부의 거대한 음모였다. 박태석은 그저 얼굴마담이었을 수도 있어. 하윤은 밤샘 작업으로 붉어진 눈을 비볐다. 그녀는 처음으로 피로를 느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박태석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거미줄 전체를 불태워야 합니다. 그녀는 벽면 스크린을 가득 메운 적들의 네트워크를 바라보았다. 이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순간 망설이고는 손을 거두었다. 대신 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자네 덕분에 놈들의 실체를 알게 됐어. 고맙군. 신하윤 씨. 하윤은 커피잔의 온기를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거나 이용하려는 기색이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과 같은 거대한 적을 마주한 파트너의 동질감과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신뢰 밑바닥에는 그녀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뜨거운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회장님, 하윤이 입을 열었다. 이제 저를 신하윤 씨라고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호칭은 이런 벙커와는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그냥 하윤이라고 부르십시오. 파트너끼리는 그래야죠. 이주는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놀랐지만 이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 하윤, 그럼 자네도 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우리는 지금 직급을 따질 때가 아니니까. 그냥 이준이라고 불러. 그들은 거대한 적들의 네트워크가 펼쳐진 스크린 앞에서 처음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74층 벙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신뢰와 이름 모를 감정은 데이터 분석의 열기만큼이나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같은 운명을 짊어진 공범자가 되었다. 74층 벙커의 공기는 지난 며칠간의 경무로 뜨거워져 있었다. 거대한 벽면 스크린에는 박태석의 거미줄 같은 금융 네트워크가 샅샅이 펼쳐져 있었다. 신하윤과 권희준, 그리고 최 실장은 잠도 잊은 채 마지막 작전을 가다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 수집이 아니었다. 뱀의 목을 확실하게 누르기 위한 정교한 함정이었다. 하윤이 스크린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박태석의 자금 세탁 통로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다. 박태석은 우리가 이 블루 파인 홀딩스의 존재를 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를 겁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완벽한 방화벽 뒤에 숨어 있다고 믿고 있죠. 우리는 그 믿음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주는 며칠 만에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계획이 뭐지? 하윤, 어떻게 그 늙은 뱀을 굴 밖으로 끌어낼 건가? 그는 이제 하윤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이 전쟁의 총사령관이었다. 미끼입니다. 하윤이 차갑게 말했다. 우리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던질 겁니다. 바로 외부 회계 감사죠. 하지만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블루 파인 홀딩스가 위치한 케이맨 제도를 전문으로 하는 국세청과 연결된 특별 감사팀이라는 정보를 흘릴 겁니다. 최 실장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박 이사가 그걸 믿을까요? 그는 조심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이준 씨의 연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 유출 경로가 필요하죠. 박태석이 가장 신임하는 재무팀의 윤 이사. 그를 이용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그룹 임원 회의실에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박태석을 포함한 모든 핵심 임원이 참석했다. 이준은 일부러 피곤하고 초조한 기색을 연기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에 집어던지며 분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해외 플랜트 사업부의 자금 누수가 심각합니다. 특히 케이맨 제도 쪽에서요. 박태석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지만 재무팀의 윤 이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미세하게 떨었다. 이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결정타를 날렸다. 더 이상 내부 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부로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출신의 K-파인 감사법인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들은 조세 피난처 전문입니다. 윤 이사, 관련 자료 전부 준비하세요. K-파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74층 벙커에서 하윤이 모니터링하던 윤 이사의 심박수가 급격히 치솟았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윤 이사는 박태석을 피하듯 화장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비된 대포폰을 사용했다. 그 통화는 하윤의 시스템에 의해 즉각 감청되고 있었다.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K-파인입니다. 내일 당장 시작한답니다. 박태석의 사무실. 그는 전화를 끊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K-파인 권희준, 그 어린 놈이 어떻게 감히. 그들은 단순한 회계법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업을 해체할 수도 있는 저승사자들이었다. 블루파인이 노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즉시 움직여야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스위스 은행 계좌 관리자에게 연락했다. 블루파인의 모든 자산을 즉시 청산해 전액을 마카오의 흑룡강 투자 그룹 계좌로 이체해 당장 단 1센트도 남기지 마. 흑룡강 투자 그룹은 그가 모시던 M의원과 연결된 중국 자본의 세탁 창구였다. 74층 벙커. 하윤의 워크스테이션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움직입니다. 1조 원 규모의 자금이 케이맨 제도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였다. 이준 씨, 지금입니다. 스위스 은행 총재에게 약속된 전화를 거세요. 테러 자금 의심 거래로 동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준은 즉시 직통 위성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는 이미 하윤의 시나리오에 따라 스위스 은행 측과 비공식적인 접촉을 마친 상태였다. 회장님, 유진그룹의 권희준입니다. 지금 귀행을 통해 이동 중인 블루파인 자금. 우리 내부 조사 결과 국제 테러 조직과 연관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각 동결을 요청합니다. 몇 분 후 박태석은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다. 이사님,
자금이 묶였습니다. 스위스 은행 측에서 테러 자금 방지법을 이유로 모든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박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디지털 방식의 자금 이동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권희준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 계좌식. 박태석은 이제 이성을 잃었다. 감사는 내일 시작된다. 자금은 묶였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블루파인의 실물 증서와 비자금 장부, 그리고 정치권 로비 내역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들. 그것들은 그의 강남 개인 금고가 아닌 유진그룹 본사 지하 4층의 비밀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소리쳤다. 당장 차대기 시켜. 그리고 지하 4층 특수 금고 보안팀장에게 연락해. 내가 지금 간다고. 그는 이 증거들만이라도 빼돌려 해외로 도주할 생각이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을 뛰쳐나가 비상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하지만 하윤은 이미 그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태석의 사무실에 설치된 레이저 도청 장치로 그의 모든 통화를 듣고 있었다. 최 실장님, 지금입니다. 목표물이 지하 4층으로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 C홀. 플랜 B를 실행하세요. 지하 4층. 그곳은 일반 직원은 접근할 수 없는 그룹의 현금과 중요 물품을 보관하는 거대한 금고였다. 박태석이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그를 맞이한 것은 보안팀장이 아니었다. 복도 양쪽에서 나타난 것은 완전 무장한 최 실장의 직속 보안팀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최 실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이게 무슨 짓인가? 최 실장 당장 비켜. 박태석이 소리쳤다. 하지만 최 실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박태석 이사님, 그룹 내부 감사 규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박태석은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디지털 자금은 동결되었고 마지막 남은 아날로그 증거마저 탈취당하기 직전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권희준, 그놈이 감히 너희들 따위가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그는 하윤이 보낸 또 다른 전문가를 예상하지 못했다. 박태석의 경호원이 총을 꺼내기도 전에 천장의 환풍구에서 검은 그림자가 떨어졌다. 그것은 신하윤이었다. 그녀는 74층 벙커에서 모든 것을 지휘하는 동시에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 직접 움직인 것이었다. 하윤은 박태석의 경호원 2명을 3초 만에 제압했다. 그녀는 박태석의 팔을 꺾어 그가 꺼내려던 소형 권총을 빼앗았다. 게임은 끝났습니다. 박 이사님. 하윤이 그의 귓가에 얼음장처럼 속삭였다. 당신의 거미줄은 모두 불탔고 이제 거미만 남았네요. 74층 벙커. 이주는 모든 CCTV 화면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하윤이 마지막 순간에 직접 현장에 나타날 줄은 몰랐다. 그녀는 전략가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집행자였다. 그는 자신의 심장이 하윤을 향해 격렬하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기대를 언제나 뛰어넘었다. 박태석은 모든 것을 잃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공허한 패배감만이 가득했다. 그의 30년 아성이 이름 모를 여자 하나와 젊은 총수의 합작품에 의해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렸다. 압력이 극에 달하자 그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하윤은 알고 있었다. 진짜 적은 박태석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M 의원과 흥룡강이라는 것을.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유진그룹 타워 지하 4층에 차가운 공기는 패배의 냄새로 가득 찼다. 박태석은 꺾인 팔을 붙잡은 채 자신이 30년간 쌓아올린 왕국의 무덤이 될 이 비밀 금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공허했다. 그가 믿었던 돈, 권력, 그리고 폭력까지 모든 것이 이 젊은 총수와 정체불명의 여자 앞에서 무력했다. 신하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박태석이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이 아니라 수십 개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와 검은색 가죽으로 표지가 된 장부들이 가득했다. 이것이 박태석의 진짜 생명줄이자 유진그룹을 좀먹던 암덩어리의 본체였다. 그녀는 특수 제작된 보안 가방에 그것들을 침착하게 쓸어 담았다. 이걸 가져가도 소용없어. 박태석이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넌 M 의원님이 누군지 몰라. 그분은 너희 따위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너희는 모두 죽은 목숨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협박이라기보다는 자신조차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대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윤은 가방을 닫으며 그를 돌아보았다. 죽음이라. 당신은 이미 죽었어. 박이사, 당신은 당신이 섬기던 주인에게 꼬리 잘린 도마뱀일 뿐이야. 하지만 걱정 마. M 의원이라는 그분도 곧 당신을 따라올 테니까. 그녀는 최 실장에게 눈짓했다. 최 실장의 부하들이 박태석을 끌고 갔고 하윤은 그가 남긴 증거의 산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74층 벙커는 전쟁 준비실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윤은 확보한 하드 드라이브를 워크스테이션에 연결했다. 암호화는 복잡했지만 그녀의 손가락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몇 시간의 해도 끝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스크린 위로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정치권과 재계를 연결한 검은 커넥션의 지도였다. M 의원에게 흘러들어간 불법 정치 자금의 상세 내역, 흑룡강 투자그룹에 팔아넘기려 한 유진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핵심 기술 설계도, 심지어는 반대파 정치인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의 증거까지. 권희주는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회사가 이 정도로 썩어 있었는지 몰랐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건 반역이야. 이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박태석은 그저 바지 사장이었어. M 의원과 흑룡강 그룹이 진짜 몸통이었군. 그들은 유진을 통째로 삼켜 대한민국 경제를 인질로 잡을 생각이었어. 그는 하윤을 바라보았다. 이 자료 검찰에 넘겨야 해. 아니요. 하윤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직입니다. 이 자료가 검찰로 넘어가는 순간 M 의원은 그가 심어둔 끈앞풀을 이용해 이 모든 것을 덮을 겁니다. 혹은 우리를 제거하겠죠. 박태석이 말했듯이 그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잡을 수 없어요. 바로 그때 하윤의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유진 타워의 최상위 보안 시스템. 그녀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그 시스템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해킹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루트 레벨에서 그녀의 접근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최 실장 당장 펜트하우스와 74층의 모든 물리적 접근을 차단해 이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하윤은 이미 키보드에서 손을 뗀 채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늦었어요. 이준 씨, 이건 외부 침입이 아니야. 이미 안에 들어와 있어. 보안 카메라 로그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전력 사용량 그래프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다. 누군가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의 제어 시스템을 장악하고 지하 4층에서 펜트하우스를 향해 초고속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방화벽이 유령처럼 뚫렸다. 세상에, 고스트 프로토콜이야. 이건.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서나 들어봤던 단어를 중얼거렸다. 쾅. 74층 벙커에 두꺼운 강철문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멈춰섰다. 전원이 차단된 것이다. 비상등의 붉은 빛이 벙커 내부를 섬뜩하게 비췄다. 최 실장과 이준이 권총을 꺼내들고 문을 겨눴다. 하지만 그들이 상대할 존재는 총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문이 천천히 소리 없이 열렸다. 그곳에는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총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양손에는 흑단처럼 검은 2개의 단검이 역수로 쥐어져 있었다. 그는 마동철 같은 깡패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벙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오직 신하윤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코드명 이카루스. 남자가 헬멧의 음성 변조기를 통해 낮게 말했다. 하윤의 몸이 굳었다. 그 코드명은 그녀가 국가정보원에서 버린 이름, 그녀가 묻어버린 과거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 남자를 알았다. NIS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해외 암살 전문 부대 블랙옵스의 리더, 코드명 제우스. 당신이 왜 여기에? 하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원 따위를 위해 움직일 사람이 아니잖아. 제우스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국가의 적을 제거한다. 그게 내 임무지. 그리고 지금 내 앞에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밀을 훔쳐 달아난 배신자가 서 있고, 그가 이준과 하드 드라이브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그 기밀을 사적인 복수에 이용하고 있군. 그건 기밀이 아니야. 의원의 반역죄 증거다. 이준이 소리쳤지만 제우스는 그를 없는 사람 취급했다. 하윤아, 마지막 기회다. 그 하드 드라이브를 넘기고 투항해. 그럼 저 남자 이준는 살려주지.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최후 통첩이었다. 하윤은 이준을 막아서며 자세를 낮췄다. 이것은 이준이나 최 실장이 끼어들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괴물과 괴물의 싸움이었다. 당신이야말로 의원에게 속고 있어. 그놈이 진짜 반역자야. 내 판단은 의원의 정보가 아닌 국가의 정보망에 따른다. 제우스가 단검을 고쳐쥐었다. 그리고 내 정보망은 네가 위험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 그가 바닥을 박차고 달려들었다. 쨍, 캉. 벙커 안은 순식간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하윤은 책상 위에 트로피를 집어 그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힘의 차이는 명백했다. 제우스의 공격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살해 그 자체였다. 그는 하윤의 모든 움직임, 모든 습관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교관 중 하나였다. 실력이 무뎌졌군. 이 카루스 평범한 삶이 널 약하게 만들었어. 제우스가 하윤의 어깨를 단검으로 얕게 베었다. 하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피가 터틀넥 위로 배어나왔다. 이준은 충격에 빠졌다. 그가 알던 무적의 하윤이 밀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육탄전이 아니었다. 제우스는 하윤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넌 항상 이랬지. 감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넌 최고의 그림자가 될 수 없었어. 그가 다시 하윤을 몰아붙였다. 하윤은 방어에 급급했다. 그녀의 과거가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준은 이대로 그녀가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는 총을 쏘려 했지만 두 사람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 조준할 수 없었다. 그는 벙커의 비상 시스템 패널로 달려갔다. 그가 본 것은 할론 시스템이었다. 소화가스, 하윤숨 참아 그가 소리치며 버튼을 눌렀다. 쉬익 굉음과 함께 벙커 내부에 하얀 소화가스가 뿜어져 나왔다. 산소가 급격히 희박해졌다. 제우스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그는 이준을 향해 단검을 던졌다. 하지만 그 5초의 틈, 그것이 하윤이 기다리던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NIS의 이카루스가 아니었다. 그녀는 권희준을 지키는 신하윤이었다. 그녀는 제우스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그의 팔꿈치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다. 우드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제우스가 단검을 놓쳤다. 하윤은 지체 없이 서버 케이블을 그의 목에 감아 바닥에 내리꽂았다. 제우스가 산소 부족과 고통으로 발버둥 쳤다. 하윤은 그의 목을 조르며 그의 눈을 노려보았다. 틀렸어. 난 약해진 게 아니야. 난 지킬 것이 생긴 거야. 그녀는 케이블을 더 세게 조였다. 이준이 환기 시스템을 작동시켰고 가스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제우스는 의식을 잃기 직전 피를 토하며 웃었다. 이겼다고 생각하나? M의원은 빙산의 일각일 뿐. 흑룡강. 그들은 네 과거를 알고 있어. 그는 그대로 기절했다. 하윤은 케이블을 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끔찍한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 싸웠고 겨우 이겼다. 이준이 그녀에게 달려와 상처를 부축했다. 괜찮아. 하윤. 그녀는 그의 품에 기대어 겨우 몸을 가눴. 박태석은 끝났어. 하지만 전쟁은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기절한 제우스와 그가 가져온 더 거대한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평범한 삶은 완벽하게 끝났다. 74층 벙커에 붉은 비상등이 꺼지고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차가운 백색 조명이 다시 켜졌다. 공기에는 할론가스의 잔향과 피의 비릿함, 그리고 격렬한 사투의 열기가 뒤섞여 있었다. 신하윤은 어깨에 상처를 움켜쥔 채 바닥에 기절한 제우스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가장 어두운 과거가 괴물의 형상으로 그녀 앞에 쓰러져 있었다. 권희준은 충격에서 벗어나 즉시 최 실장에게 지시했다. 최 실장, 저자를 74층 내 격리실로 옮겨 어떤 통신 장비도 접근 불가능하게. 이건 우리 셋 외에는 절대 알아선 안 될 일이야. 그는 하윤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부축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피 묻은 터틀넥을 만졌을 때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무적이 아님을, 그녀 역시 자신을 위해 싸우다 다쳤음을 통감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다. 하윤은 그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죽지도 않았죠. 그녀는 고통을 애써 무시하며 워크스테이션으로 돌아갔다. 스크린에는 박태석에게서 압수한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있었다. 제우스의 등장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M 의원. 그는 NIS 국정원까지 손에 넣었어. 이준이 굳은 얼굴로 말했다. 우리가 이 자료를 검찰에 넘기면 그들은 제우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배신자나 국가 기밀 유출범으로 몰아갈 거야. 박태석은 꼬리 자르기 당하고 우리는 제거되겠지. 그렇습니다. 하윤이 상처를 스스로 압박하며 말했다. M 의원은 부패한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는 국가정보기관을 사유화한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이 증거를 가졌다는 걸
제우스가 실패했다는 걸 곧 알게 되겠죠.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의 눈은 패배감이 아닌 마지막 결전을 앞둔 전사의 그것처럼 빛났다. 그럼 어떡하지? 이 증거를 가지고도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가? 이준이 절망적으로 물었다. 하유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로 올라갔다. 공식적인 방법이 안 된다면 비공식적인 방법을 써야죠. M 의원이 통제하는 건 국정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또 다른 정보기관이 있죠. 그녀는 M 의원이 가장 혐오하고 견제했던 곳, 국방부 직속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내부망을 조심스럽게 탐색하기 시작했다. M 의원은 국정원에 힘을 실어주며 안보사의 예산을 삭감해왔습니다. 그들은 M 의원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죠. 적의 적은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믿지? 최 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믿는 게 아닙니다. 이용하는 거죠. 하유는 박태석의 자료 중 가장 치명적인 것, 즉 유진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흑룡강 투자그룹을 통해 중국으로 유출되려 한 증거만을 따로 분류했다. 이건 부패가 아니라 간첩 행위입니다. 안보사의 존재 이유 그 자체를 건드리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과거 인맥을 동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안보사령관의 암호화된 직통 보고 라인을 해킹했다. 그리고 그곳에 익명으로 데이터 패킷을 전송했다. 유진그룹 내부 고발자 M 의원이 국가기술을 팔아넘기고 있음. 증거 첨부. 이것은 그녀가 던질 수 있는 마지막 승부수였다. 새벽 4시 서울 시내에는 사이렌 소리 대신 번호판 없는 검은색 세단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하윤과 이주는 74층 벙커에서 대한민국 권력의 지각 변동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안보사는 검찰의 지휘를 기다리지 않았다. 그들은 국가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즉각적인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 뉴스 속보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현직 국회의원 M이 여의도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는 장면이 생중계되었다. 혐의는 부패가 아닌 여적죄 및 산업 스파이 행위 방조였다. 그가 끌려 나오며 음모다 권희준 그놈이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박태석의 네트워크는 M 의원이라는 머리가 잘려나가자 순식간에 붕괴했다. 박태석은 구치소에서 이 뉴스를 보고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이 알던 모든 것, 흑룡강 투자그룹과의 뒷거래, M 의원의 추가 비리까지 모든 것을 자백했다. 유진그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스캔들의 중심에 섰다. 유진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그룹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권희준이 전면에 나섰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박태석과 M 의원의 비리를 자신이 직접 조사하고 안보사에 제보한 내부 고발자이자 애국자로서 카메라 앞에 섰다. 유진그룹은 썩은 환부를 스스로 도려냈습니다. 이주는 상처 입었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선대 회장님의 유산에 기생하던 독버섯을 제거했습니다. 오늘부로 유진은 새로 태어날 것입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가장 투명하고 강력한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의 연설은 완벽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고 폭락하던 주가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로 반등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74층 벙커.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제우스는 여전히 격리실에 있었다. 하유는 그 앞에 섰. 그녀는 그에게 M 의원의 모든 반역 증거를 보여주었다. 제우스는 침묵했다. 그는 자신이 국가가 아닌 한 개인의 사냥개로 이용당했음을 깨달았다.
네가 날 이겼다. 이카루스, 난 당신을 이긴 게 아니에요. 하윤이 격리실 문을 열며 말했. 나는 내 과거를 이겨낸 겁니다. 국정원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당신들의 썩은 집을 청소해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제우스를 어둠 속으로 돌려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NIS의 도망자가 아니었다. 봄이 찾아왔다. 70층 전략기획실은 완벽하게 복구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신하윤은 더 이상 74층 벙커에 숨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펜트하우스 오피스 바로 옆 새로 신설된 그룹 위험 전략 총괄 본부의 수장이 되었다. 그녀의 사무실에서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권희준이 그녀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더 이상 불안에 찬 젊은 총수가 아니었다. 거대한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리더가 된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신 본부장, 아니, 하윤 씨. 그가 그녀의 책상 앞에 섰다. 이준 씨. 그녀가 안경 대신 얇은 보호 안경을 쓴 채 그를 맞이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 아닌 편안한 신뢰가 흘렀다. 박태석의 잔당은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흑룡강 투자그룹은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했고요. 보고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니, 이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가 그날 밤 입었던 터틀넥과 비슷한 하지만 상처가 없는 어깨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당신이 70층에서 그 깡패들을 제압했을 때 난 당신에게 매료됐어.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내 무기로 삼고 싶었지. 그는 그녀의 책상에 손을 짚었다.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하지만 74층 벙커에서 M 의원과 제우스에 맞서 함께 싸우면서 난 깨달았어. 당신은 내 무기가 아니야. 당신은 내 파트너야. 당신 없이는 난 이 회사를 지킬 수 없었어. 아니, 나 자신을 지킬 수 없었지. 그의 눈은 그날 밤 그녀에게 빠져들었던 순간보다 더 깊고 뜨거운 감정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하윤 씨, 난 당신이 원했던 평범한 삶을 줄 순 없어.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들은 흑룡강처럼 여전히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삶이라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어. 이것은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이것은 고백이었다. 신하윤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찾아 이곳에 왔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보다 거대한 적과 싸우고 소중한 것을 지켜낼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회사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짓는 계산되지 않은 진짜 미소였다. 회장님, 그룹 위험 전략 총괄 본부장의 임무는 회장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제 일이더군요. 그녀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가볍게 포겠다. 기꺼이. 이준 씨. 이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사무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새로운 새벽을 바라보았다. 유진그룹 타워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히 서 있었고 그 꼭대기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은 물러갔고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평명이 밝아오고 있었다.